안녕하십니까. 2021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의 입시의 긴 터널을 지내온 우리 수험생들과 그동안 뒷바라지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현재 시점은 대학별 고사가 마무리되고 있고 또 합격자가 발표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합격한 학생들이야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 학생들은 아마 불안감에 쌓일 수 있는 시간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시에 대한 부분은 이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막연한 두려움에 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대치쿠민 원장과 부천 4개 국어 입시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임성영입니다. 대략 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우리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압축적인 내용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 오늘 설명회는 대치쿠민과 4개 국어, 대치S, 스터디 진로진학, 진학학원, 최용원 국어학원, 서울 아카데미, 한겨운 국어학원, 송파 청솔학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큰아이를 대학에 보내신 부모님들이야 정시 경험이 있으시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입시가 처음인 어머님들은 도대체 용어부터 낯설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도움을 얻으실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성적표가 23일 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7일 날 수시가 최종 발표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31일부터 1월 4일까지 미등록 충원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5일 날 등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6일 날 수시 2월 인원이 대학별로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정시 모집은 7일부터 11일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그리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23일 날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아이들의 시비가 엇갈리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설명회에서는 일반적으로 기관에서 했던 설명회와는 다르게 원서를 작성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성적 분석하는 방법과 도수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표본 분석하는 방법, 마지막 눈치 작전을 하는데 경쟁률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능 성적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적표를 받기 전에 먼저 지금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크게 24가지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씩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성향과 입시 환경인데요. 첫 번째가 진학을 하고 진학할 것인가 재수할 것인가. 자, 입시라는 것은 아이의 선택과 부모님의 동의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대학의 네임밸류에 포인트를 둘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적성에 맞춰서 학과에 포인트를 둘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원할 최저 마지노선 대학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최저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내가 등록금을 내고 여기까지는 다닐 수가 있겠다라는 선이 될 것입니다. 이게 잡히지 않는다면 군 배치를 할 때 계속 돌고 돌다 보면 또 원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원 불가 대학이 학생별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는 천안 넘어서는 안 돼 라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안의 종교적인 부분 때문에 이 대학은 안 돼 라는 지원 불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특히 이제 수시 때 보면 재미있는 상황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여대는 안 가요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정시 때 가면 상황은 약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해서 최저 마지노선과 지원 불가 대학을 같이 고민을 해주는 것이 우선순위다. 자, 두 번째, 전년도 합격선은 이게 절대선이 아닙니다. 하나의 참고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난이도가 영역별로 올라갔고 두 번째, 결시생이 가장 많습니다. 13.7%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성적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응시 인원도 50만 명대 미만으로 가장 최저치로 내려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시 환경이 전년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년도 합격선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여기에 걸리네? 그러면 못 쓰겠네가 아니라 이건 하나의 추이고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경쟁률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발표한 경쟁률은 명목 경쟁률이 되겠죠. 표면상의 경쟁률.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전년도 충원율까지 계산을 하고 올해도 2월 인원이 넘어올 거기 때문에 6일날 발표가 되겠죠. 이게 넘어오고 나면 어떻게 실질 경쟁률이 나오게 될 것인가를 예측을 하면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서를 쓸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보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서를 작성할 때는 마지막 날 오후까지 다 보고 나서 대학 발표 사항을 보고 작성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추가 합격 인원인데요. 이 부분은 중요하겠죠. 전년도에 얼마나 추가해서 넘어왔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집군의 변화입니다. 올해 성대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화된 학교들이 있어서 아마 지원 전략을 짤 때 가군, 나군, 다군의 배치에 상위권 학생들은 상당수 많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군 배치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적 분석이 제1순위다. 내가 표점을 써야 되느냐, 백분위를 써야 되느냐, 나한테 유리한 게 뭐냐 라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반영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반영 방법이란 건 뭔가요? 국수탐이냐, 국수 영탐이냐, 아니면 탐구 하나에 국수 중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냐, 라는 등등의 학생에게 유리한 조건 선택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교차 지원입니다. 이거는 뭔가요? 나형을 가지고 가군, 즉 문과 수학을 가지고 이과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이과 학생이 문과에 지원하거나 이렇게 교차 지원을 하는 건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5%냐 10%냐 3%냐 5%냐 과학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성적대 지원 상황입니다. 자, 정시에 오는 학생들은 누굽니까? 수시에 6번 탈락한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밀려있고 마음이 쫄린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하향 지원을 할 수 있는 성향이 강하다는 얘기죠. 올해도 입시 환경이 지금 바뀌어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 있어서 학습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표를 받아보면 내 가채점 결과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사항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점수대에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모의 지원을 통한 표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경쟁률과 이 표본 분석하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뒷부분에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시 환경도 전반적으로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 활용 방법과 선발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수능 반영 방법은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반영 영역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가 약하다. 그런다면 어떻게 되나요? 국어가 깨져 있고 수학이 강하고 탐구가 살아있다. 그렇다면 국어 반영 비율을 줄이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안 좋은 경우에는 아예 빼야 될 수도 있겠죠. 이렇듯이 전체적으로 이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입시 전형하는 대학별로 책자로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여력이 있다라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에서 제가 이투스에서 나와 있던 이 배치 참고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어머니들께도 학원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영어 반영 방법입니다. 가점인지 감점인지, 그 다음에 수능에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등을 살펴봐야 되고요. 탐구 과목 수도 한 과목이 들어가는지 두 과목이 들어가는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 가산점입니다.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죠. 이건 어디에 들어가나요? 교차 지원과 맞물리니까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인데 한문과 이 탐구를 사탐을 선택했던 아이들 중에서 하나가 깨져 있을 때 대체가 가능한 대학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 변환 표준 점수는 상위권 아이들 이야기겠죠. 자, 대부분의 대학이 이 탐구를 서울 상위권 대학은 100분위를 가지고 변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대학이 나한테 유리한지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좀 기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활용 지표는 뭔가요? 표점인지, 백분인지, 표점 플러스 변표인지, 아니면
등급을 이용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활용 지표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대학별 환산 점수인데 이거는 어머님들이 계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계산을 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활용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것들은 어머님들이 공부를 하시되 온라인 배치표를 반드시 활용하실 것을 저는 권고를 합니다. 대략 추천한다라면 저는 3개 정도는 꼭 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진학사 것을 가장 많이 활용하겠죠. 그 다음에 UA, 이투스, 대성 이 4개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A라는 대학을 1번 사이트에 넣었더니 합격이 떴어요. 근데 2번 사이트에 넣었는데 불합이 뜹니다. 그럼 이제 점을 못 찾겠죠. 그래서 하나를 더해서 3가지를 돌려보면 어느 정도의 점수대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보수적으로 보시자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는 재수를 절대로 시킬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점수를 좀 더 보수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안정 지원을 한다면. 그래서 3개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집분도 아까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발 인원도 봐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 지원은 반드시 하나 잡으셔야 됩니다. 다군은 대학이 적기도 하려니와 변수가 워낙 많고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군과 나군에서 안정 지원을 반드시 하나 잡고 나머지 도전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별 요소라는 건 뭐냐면 이게 수능 100인지 여기 학생부가 10%인지 아니면 20%인지 아니면 교대 같은 경우에 면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모든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3개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적 분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3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 1번 학생을 보면 등급을 보면 4, 3, 3, 4 한국사가 1 나왔네요. 자, 굉장히 겸손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점을 보니까 345점이고 100분위가 213점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누백입니다. 누백이라는 건 뭐냐면 등수입니다. 대학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점수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등수를 가지고 갑니다. 다시 한번요. 대학은 점수가 아니라 등수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수를 볼 때 어느 게 유리한지를 살펴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표점이 26이고 100분위가 26.70%니까 이 아이는 등수로 보니까 26%가 유리하겠죠. 그러면 이 점수면 상위 누적이 26% 정도면 어디냐면 충청도권에서 충북대나 충남대를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대학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표점이 유리하니까 이제 동점자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투스나 UA 같은 경우에 동점자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동점자라는 건 표점이 345점 나온 아이들이 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의 이 아이들의 성적을 영역별로 분석을 해봤더니 국어가 114점이고 평균적으로 수학이 118점이고 탐구가 113점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내 점수와 비교 분석을 해봤더니 국어가 마이너스 5점이고 수학이 1점 플러스 탐구가 4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어의 반영 비율이 적고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아이는 어디를 갔냐면 대진대학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도 밑으로 내려가야 될 아이인데 성북 쪽에 사는 아이였는데 대진대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탐구의 국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해서 버릴 거는 버리고 잡을 거는 잡고 이제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른 안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극상위권 아이입니다. 1111 1쫙입니다. 그러면 얘 성적을 보니까 상위 누적이 표점이 0.85고 100분위가 0.24니까 얘는 100분위를 이용해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얘가 한지와 세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얘는 문과죠. 근데 상위권 대학을 분명히 얘는 쓸 겁니다. 이 정도 라인이면 한양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한양대를 끼고 위로 쓸 거 아니겠습니까? 고대 정도까지. 자,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사용 지표가 표점이란 얘기죠.
그러면 이 아이 입장에서 백분위가 유리하기 때문에 표점을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점수 차이가 0.6 정도가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점수를 보니까 백분위로 볼 때 이 아이는 국어가 이렇게 약 4점 정도, 탐구가 4점 정도, 이게 표점인데 여기 백분위로 보면은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냐면, 자, 백분위를 사용하는 극상위권 대학이 어디가 있을까요? 한의대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대구가 집인데 대구 한의대하고 대구 한의대는 표점을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가천대 한의대를 넣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한의대를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상인우백을 이용해서 내가 어떤 지표로 활용을 해야 되느냐를 먼저 동점자와 비교 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얘도 극상위권 아이입니다. 일작이죠. 그런데 얘는 표점과 백분위가 똑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0.45 정도면은 고대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서강대를 가군해서 안정으로 하나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집 인원이 전년도에 102명이었어요. 그 다음에 충원이 120번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군에 고대 두 개를 얘가 고민을 했는데 하나는 경제학과와 하나는 경영학과예요. 근데 경영학과를 쓰려니 쫄린다는 얘기죠. 왜?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집 인원을 보자는 얘기죠. 18명에 44명입니다. 충원율을 보자는 얘기죠. 66.7%에 113%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을 쓰라는데 아이가 쫄려서 마지막에 여기를 쓰고 여기를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본다라면 여기를 썼어도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면 붙을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뭐다? 우선 모험 지원을 할 때는 어떻게 하자? 모집 단위가 큰 걸 잡자. 모집 인원이 많은 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원율이 높은 과를 잡자. 왜? 위로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연대 신학과를 가는 아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연대를 보고 가겠습니까? 신학과를 보고 가겠습니까? 연대가 꼭지겠죠. 그럼 얘는 신학과가 붙으면 안 빠질 겁니다. 그러나 연대 경영학과를 쓰는 아이는 서울대 경영학과 당연히 쓰겠죠. 가군, 나군이니까. 그러면 서울대를 붙게 되면 연대에서 빠지겠죠. 그렇게 해서 돌고 돕니다. 그래서 중대 다군 같은 경우에는 1000%가 넘는 과들도 허다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해서 성적 분석은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활용 지표는 표점과 변표, 표점과 백분위, 표점, 그 다음에 백분위, 등급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한번 분석을 해놨으니까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23일 날 성적표가 발표가 되고 나면 평가원에서는 도수라는 걸 같이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덩그러니 이렇게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나오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변형을 시킬 겁니다. 자, 이 부분은 23일에 나오기 때문에 24일 정도에서 각 학원의 자료를 원장님들이 요청하시면 배부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 참고를 하시고요. 자, 예를 든다면 아까 나왔던 도수를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각 기관들도 도수를 가지고 백분위, 누적 비율, 등급 이렇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표점의 1점 단위로 해서 누적 인원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1점에 대략 적은 점수대도 있지만 평균 잡아 3000명씩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점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내가 모험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135점대에 있는 학생 하나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1점을 올렸어요. 그러면 나는 마이너스 1점이 되겠죠. 다른 아이하고 비교할 때. 그런데 이 표점을 1점을 올렸더니 백분위로 보니까 99 똑같습니다. 자, 한 칸을 더 올려봤어요. 백분위로 올렸더니 한 칸을 더 올렸는데 점수가 백분위가 99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칸을 더 올리면 표점이 2점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우리가 모험 지원을 할 때는 이 도수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냥 감으로 상담을 할 때, 야, 여기 쓰면 될 것 같아. 일부 컨설턴트들은 여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신이 내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입시는 과학이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도수를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어떡하자?
내가 표점을 1점을 올렸는데 나는 마이너스다. 100분위를 1점을 올렸더니 똑같더라. 한 칸을 올렸더니 두 칸을 올려도 똑같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모험 지원할 때는 점수를 1점이라도 낭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시라는 것은 후회 없는 전략을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1점도 낭비를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위로 올려도 2점에 올려도 점수가 똑같으니까 100분위로 활용해야 되겠죠. 내가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자, 다른 걸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쪽은 19년도 거고 이쪽은 작년 겁니다. 24일 정도 이 부분은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수대에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볼게요. 126점입니다. 126점. 자, 여기에 보니까 한 칸을 올려봤어요. 그러면 1점이 내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몇 명입니까? 위에 5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5명이라는 건 크게 영향을 안 미치지 않습니까? 올려도 되겠죠. 그런데 100분위를 봤습니다. 100분위로 올려보니까 1점 차이도 없어요.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굳이 마이너스를 보고 갈 필요가 없겠죠. 한 칸을 더 올려봤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4,000명이 있네요. 그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올릴 건지 말 건지. 하나 올렸더니 2점 차이인데 여기도 똑같이 2점이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과목이 어떤 지표로 활용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올해 이제 재수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점수대에서 적정선은 잡았지만 안정선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럼 나는 한 칸을 내리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내 표점이 125점이에요. 100분위가 92점입니다. 자, 한 칸을 내려봤습니다. 1점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89점이에요. 3점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잡으면 안 되겠죠. 내가 3점이 마이너스고 여기는 1점이니까 내릴 때 어떤 걸 잡아야 됩니까? 내가 마이너스가 적게 되는 거. 즉 나한테 유리한 걸 잡아야 되겠죠. 이때는 표점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내 점수대가 나와 있고 위로 올릴 건지 말 건지 내릴 건지 이걸 볼 때는 표점으로 올리는 게 유리한 건지 100분위로 올리는 게 유리한 건지 내가 올릴 때 어느 게 똑같고 어느 게 차이가 많은지 이거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살펴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감으로 찍어서 되지 않을까? 제발 불안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하다 안 되면 점 보러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점 보지 말고 도수를 보세요. 도수를 보면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렇게 지거구까지 해서 몇 개 대학을 다 넣어봤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서울대를 지원할 점수가 나왔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나군, 다군에서 어떤 전략을 썼을까요? 안정적으로 연대나 고대를 잡을 수 있겠죠. 아니면 나는 재수불수하고 의치한수로 가겠다 하면 나군, 다군의 의치한수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올해 반드시 가야 돼. 그러면은 이쪽 전략을 쓰면서 다군 대학을 보세요. 이쪽 상위권 대학에 보면 다군 대학이 중앙대, 외대, 그 다음에 건대, 홍대 이렇게 4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군에다 안정을 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이 크겠죠. 그래서 안정을 다군에 잡는 건 저는 말립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안정적으로 연대를 잡았다고 예를 든다면 중대를 마지막에 쓸 수도 있겠죠. 중대를. 그러면 여기는 붙어도 안 갈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만약에 붙는다면. 그러면 여기는 또 추합이 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성대가 변수가 좀 많습니다. 반도체나 바이오나 소프트웨어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어요.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21세기 미래산업, 4차 산업의 핵심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대가 세계학과를 이쪽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연대나 고대하고 맞붙어도 우리는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연대, 고대와 성대, 자연계열대 아이들이겠죠? 성대의 그 세계학과를 놓고 고민에 빠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성대 가군에 있는 아이들을 보겠습니다. 가군에 있는 아이들은 위로 올릴래도 서강대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건너뛰어서 이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대를 잡을 수 있겠죠. 가군에. 그 다음에 성대를 잡거나 내려서 한양대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내려오면 중대나 안전빵으로 어디를요? 외대까지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자, 가군에 얘 잡을 수 있겠죠. 성대 똑같이. 그 다음에 여기 잡고 나는 최상위권이었다.
서울대인데 반도체를 가겠다? 그럼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죠. 여기 갈 수도 있겠네요. 올해 지표의 변화를 한번 예측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로 갈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마지막 다군의 중대를 잡을 수도 있겠네요. 이게 군배치의 원리입니다. 해서 반드시 가군과 나군 중에 제가 지금 여러 번째 말씀드리는데 안정지원은 반드시 하나 잡고 모험을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나군이 인원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변경되는 걸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인문계열에서 성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고요. 중대가 사과대가 바뀌고요. 외대가 경영학과가 경영학과가 다군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경영학과를 다군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문계 상위권 아이들은 경영학과를 많이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의 아이들을 흡수하겠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많이 돌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 가군에서 나군으로 아까 성대 말씀드렸는데 이 빨간색으로 했던 학과들은 상위 점수가 나온 아이들이 갈 겁니다 아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학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과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군배치를 다 보여드리면 좋지만 샘플로 이렇게 1군, 2군, 3군 나눠서 그룹별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금 설명드린 걸 기초로 해서 화면을 캡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든다면 여기에 나군의 고대, 연대, 서울교대를 잡은 아이들이 서울대를 쓰겠죠. 당연히 얘들 하나 지르겠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부분이 다군에 어떻게 의대하고 한의학과를 쓸 수 있겠죠. 동국대하고 관동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톨릭 관동대요. 그 다음에 서울대를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과에서도 치외, 원대 치외하고 가천대 한의회, 그 다음에 의학과 같은 라인으로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사항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연계열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겠죠. 상위권 아이들은. 왜? 의치한수가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연대고대 잡고 의치한수 쓰거나 서울대 잡고 의치한수 가거나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약간 쫄린 학생들은 중대를 다군에다 잡아놓고 연대 고대 잡고 서울대 가고 아니면 여기를 상향으로 잡았던 아이들은 여기를 내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조건값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 경우의 수는 이렇게 수도 없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4군, 5군까지 넣었다가 일단은 뺐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하나 보실 거 뭐냐면 이 군배치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작년도에 이 충원 인원을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불문과나 아동가족은 어때요? 0%죠? 그러면 비인기학과일수록 충원율이 낮다. 그러면 여기는 빠질 가능성이 적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상위학과 인원수가 많다, 충원율이 높다. 이 얘기는 뭡니까? 올해도 이 원리는 분명히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위학과를 지원할 때, 모험을 할 때는 인기학과 인원이 많고 충원이 높은 학과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경영학과가 106%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국문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고대는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상황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성대인데요. 256%입니다. 여기 36%, 16%입니다. 그러면 이게 글로벌 리드하고 경영 같은 경우는 좀 낮게 돌잖아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 정책하고 국문이 20%, 0%입니다. 관광학과 인기 좋지 않습니까? 많이 돈다는 얘기죠. 200%가량 돕니다. 자, 그러면 다군에서 이제 보면 여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중대입니다. 창의 ICT 공과대학이 58명 모집에 723명이 충원이 됐어요. 그래서 1246%가 돌았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120바퀴 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100바퀴가 넘게 돌았다는 얘기잖아요. 경영경제가 1635명이 충원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죠. 굉장히 놀랄만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유념해서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냥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하나 정성을 들여서 표본 분석을 다 일일이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차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차 지원에 가중치를 두는 대학들이 이렇게 수학이 5%, 10% 있고요. 과탐이 3%, 5%, 10% 이렇게 있습니다. 서울여대는 수학 하나 과탐 중에서 10%. 그러니까 이제 높은 거를 하겠죠. 해서 대략 5%에서 10% 선이다.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교차 지원을 할 거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점수의 예를 두 가지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하나는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의 가산점을 갖고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내가 가형인데 어떻게 해요? 자, 점수를 극복을 해보고 싶어요. 이쪽 나형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문과로 지원하고 싶은데 점수가 이게 4등급 됩니다. 5등급 때도 있고. 그래서 가산점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극복을 해서 수학 나형으로 가고 싶다 이거예요. 이쪽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자는 얘기입니다. 백분위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여기 나형 받던 아이들은 85점 그대로 83점 그대로 놔둬보고요. 요 점수를 갖고 한번 계산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10%를 가산점을 준다라면 0.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0.66이 되겠죠. 그래서 72.6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보자는 얘기죠. 10% 가산점을 주어도 백분위는 극복이 안 되더라. 20%를 주어도 극복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나머지도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백분위는 극복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문과는 백분위다는 얘기죠. 문과로 갈 때는 백분위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표점으로 가는 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표점으로 가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건 표점 124점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리고 얘를 갖고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다가 0.1 곱하고 0.2 곱해서 해보니까 123, 134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여기에 124인데 내가 112였어요. 그런데 가산점을 줘보니까 123점이 됩니다. 10% 줄 때. 그 다음에 20%를 줬을 때 134점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들을 내가 4등급, 5등급이지만 극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이 점수 넘어가지 않습니까? 4등급 아래쪽에 있고 여기 5등급이잖아요. 그래도 극복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문백, 문과는 백분위, 이과는 표점으로 교차 지원을 기준점을 잡아서 계산을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표점을 활용하는 대학이 있고요. 이쪽은 백분위로 활용하는 대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수원대학입니다. 수원대학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쪽 문과 쪽은 보면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죠. 837, 803까지.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한 이공계를 보면은 점수대가 낮습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교차 지원을 할 때 이 밑에 있는 아이들이 극복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첫 페이지에서 24가지의 고려 요인들을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고민하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대학 발표 자료에 대한 이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균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지원자의 심리를 한번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100명을 모집해요. 자, 그리고 요 점수대가 396점이 최초 합격자의 커트라인이라고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이 390점대에 있는 아이들은 온라인 배치를 집어넣어도 여기에서는 불합이 뜰 거기 때문에 안 집어넣을 겁니다. 안 넣을 거란 얘기죠. 무서워서 못 넣는다는 얘기죠. 왜? 6번의 실패, 추가적인 3번의 실패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재수로 간다는 것은 9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재학생들을 상담하다 보면 평소 때 성적이 1111, 올 1을 찍다가도 작년에도 그런 아이가 있었는데 수학이 상위에 1을 찍다가 갑자기 3이 떠버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어가 완전히 폭망한 학생이 있었어요. 광운대를 가긴 했는데 문제는 많은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 처하냐면 정시 지원을 안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차피 집어넣어봐야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은 전혀 뜨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원조차 하지 않고 바로 재수학원으로 가버리는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절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냐? 내년에 만약에 재수를 해서 간다 하더라도 재수를 한다는 것은 정시를 겨냥해서 도전을 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정시를 안 해보고 내년에 정시를 한다면 내년에 처음 정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얘기죠.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올해 반드시 정시는 지원을 해보자. 그리고 성공 경험을 해보자는 얘기죠. 안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혹시 불안하면 하나는 걸어놓고 반수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 번은 투자의 개념으로 등록금 날린다 하더라도 걸어놓고 다시 재수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정시에서도 뽑다가 못 뽑으면 어떻게 하나요? 2월 달 추가 모집으로 넘어갑니다. 작년에 162개 대학이 약 9,830명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거의 10,000명대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로 마지막 문 닫고 간 아이들입니다. 다른 학생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할 때 못 간 아이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3월 달 오프를 할 때 그때 갔던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얘들이 다른 학교로 다 빠져나갔다고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요 밑에 있는 아이들은 다 붙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배치 점수의 생성 원리를 알게 되면 보통 70%나 80%에서도 80% 정도로 어디 가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기관들도 끝지점의 점수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보수적으로 좀 짜게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합격률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합격률이 올라가면 고객 유치가 내년에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기관이고 사교육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80% 선에서 잡히게 되는데 그 원리를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원자의 심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쫄지는 말라는 얘기죠. 그러나 저 8개의 용기를 지원해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평균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6명을 모집하는 학과가 있습니다. 100분위로 봤을 때 최초 커트라인이 96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면 최초 합격자의 평균을 보면 1번에서 6번까지 더한 걸 6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면 최초 합격자의 평균점은 97.04가 될 겁니다. 상당히 높게 나오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명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학교로 빠져나갔어요. 그랬더니 전화 받고 7, 8, 9번이 기쁜 마음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 합격자의 평균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최종 합격자는 4, 5, 6, 7, 8, 9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학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죠. 왜? 1, 2, 3도 붙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다 계산해서 9으로 나누니까 96.44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합격 평균은 뭡니까? 최종 등록자가 될 거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제로 등록금을 낸 아이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얘들 어떻습니까? 95.9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의 입결 자료를 바라볼 때 최종 합격자인지 최초 합격자인지 최종 등록자인지 조그마하게 글씨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최종 합격자의 평균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마지막에 문 닫고 간 녀석은 94.98에 있는데 합격자의 평균은 어떻게 되나요? 96.44니까 그 밑에도 상당수 깔려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80%대에서 잡으니까.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죠. 역시 마찬가지 정원 6명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빠져나갔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양성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7, 8, 9도 다른 학교에 합격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날 10번, 11번, 12번이 전화 받고 기쁜 마음에 감사하게 등록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수대가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어떻게 되나요? 최종 합격자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번에서 이제는 마지막 붙은아이까지니까 12번까지 다 더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95.66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종 등록자는요. 4번, 5번, 6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94.98이 될 겁니다. 그러나 대학은 얘를 발표 안 할 거란 얘기죠. 얘를 발표할 거란 얘기죠.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이 점을 감안하고 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이것조차 고려를 안 하고 평균 점수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면 점수가 나오게 되면 정시 상담을 다른 기관에서 하건 컨설턴트들을 만나서 하건 1차적으로 만나셔야 될 분은 누구냐면 반드시 담임 선생님을 만나서 1차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담임쌤들은 전국의 고등학교가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쓰는데 유니브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저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흐름을 보려고. 그런데 학교에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비슷한 점수대를 집어넣으면 비슷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상담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죠. 학교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더냐 라는 걸 근거로 출발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수했던 아이들은요. 본인 담당 선생님하고 반드시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알고 있고 또 재수학원에는 데이터들이 많이 누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적인 거 꼭 당부드릴 부분은 뭐냐면 학교 담임선생님과 반드시 상담하자. 점수가 안 좋으면 창피하기 때문에 아예 성적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상담을 안 해버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꼭 찾아뵈실 거 당부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월 인원인데요. 2월 인원이라는 게 뭡니까? 1월 6일 날 나올 텐데 이게 작년도 연대 겁니다. 정시 모집을 한다고 최초 발표했던 인원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수시에서 뽑다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2월 인원이죠. 자, 이걸 합친 게 정시 모집 인원이 되는 겁니다. 최종 정시 모집 인원. 이게 1월 6일 날 나오니까 원서 쓸 때는 이 인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인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충원 인원, 2월 인원이 넘어오면 정시 인원이 늘어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시에서 수시 2월 인원이 적게 들어오면 인원이 적게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실게요. 이 부분은 몇 개 대학을 제가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는데,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경쟁률을 보면 고대 화생공이 4.3입니다. 가천대 전기가 6대 1이에요. 그 다음에 4대 1, 7대 1. 이렇게 경쟁률이 높으면 우리는 무서워서 지원을 못합니다. 불안하죠. 왜? 높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6개가 탈락한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쫄려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무조건 지를 수도 없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 여기서 사칙연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집 인원이 8명입니다. 그런데 경쟁률을 보니까 4.3대 1이에요. 대학은 경쟁률을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얘하고 곱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원 인원을 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8명에서 34명이 지원했는데 몇 명이 합격하겠습니까? 합격한 인원은 8명이겠죠. 그러면 탈락한 인원은요? 26명이겠죠. 그러면 26명이 떨어졌는데 가서 충원 인원을 보니까 25명입니다. 경쟁률은 4.3대 1인데 1명 떨어진다는 얘기죠. 1명.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되나요? 1.06대 1이 됩니다. 1.06대 1이에요. 그러면 이게 명목상 표면 경쟁률이라면 이게 실질 경쟁률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지원 패턴을 볼 때 경쟁률이 전년도에 어떻게 움직였는가, 3년 동안에 충원율은 어떻게 됐고 3년간의 경쟁률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살펴보면 실질 경쟁률이 나오니까 이거 보고 원서 쓸 때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종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가 3.36대 1입니다. 25명입니다. 84명입니다. 몇 명 떨어졌나요? 그러면은 70 몇 명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50 한 몇 명 되네요. 그러면 63명입니다. 0.94대 1입니다. 그러면 넌 아이들은 다 붙었다. 넌 아이들은 다 붙었다. 그래서 뭘 보자? 얘를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자? 지원 인원을 발표를 안 하고 경쟁률을 발표하니까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인원 곱하기 경쟁률을 합니다. 경쟁률을 곱한 거에서 그러면 지원 인원이 나오겠죠. 거기에서 모집 인원을 한 번 뺍니다. 한 번 뺍니다. 그럼 이제 탈락 인원이잖아요. 다시 한번 모집 인원 곱하기 경쟁률 빼기 모집 인원 나누기 이걸 충원 인원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충원 인원으로 나누면 실질 경쟁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이 지원하실 대학들을 가군에서 3개 내지 4개, 나군에서 3개 내지 4개, 다군에서 3개 내지 4개 하면은 도합하면은 대략 한 9개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대학들을 엑셀 배치표에 집어넣어서 엑셀에다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였고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됐고 전년도의 명목상의 경쟁률은 어땠고 이걸 보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걸 계산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버님들이 만드실 수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모임도 없고 술 드실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일찍 오셔가지고 내 아이의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엑셀 배치표 만들어서 이거 다 계산해 보시라고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학과를 도표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고대 화생공부터 해서 건대 의용통계까지 넣어봤는데 이게 대학에서 발표한 경쟁률입니다. 그런데 충원이들하고 실질 경쟁률을 넣어봤을 때 다 반토막이 납니다. 그래서 1.9대 1,
그 다음에 여기는 1.06대 1, 1.37대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넣었던 부분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봤어요. 외대하고 고대하고 그 다음에 건대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부분은 이 아래 거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위에 걸 보고 두려워서 못 쓰고 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재미난 게 있습니다. 마감 직전 경쟁률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대학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한양대 걸 보니까 어떤가요? 오전에 마지막 날 1.3대 1이었고 그 다음에 오후에 2.0대 1이었는데 최종적인 것은 4.2대 1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후에 최종 경쟁률을 발표한 뒤에 몰빵 몰려갔다는 얘기죠.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2.1대 1, 3.7대 1, 5.1대 1 이렇습니다. 그러면 마감 직전에 얼마나 지원했느냐의 비율을 계산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절반 이상이 마지막 직전에 와서 다 넣더라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눈치 작전하다가 마지막에 마감 직전에 넣은 아이들이 절반 이상이더라. 외대가 63%가 되네요. 그런데 시립대는 28.8%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죠? 등록금이 좀 낮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전통적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낮은 것 같아요.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지 대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외대를 보니까 최종 경쟁률이 0.9, 1.3에서 14대 1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이 얘기는 뭔가요? 자, 태국어과를 보고 가겠습니까? 외대를 보고 가겠습니까? 외대를 보고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마지막 마감 직전에 몰빵 몰렸다는 얘기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90%가 넘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경쟁률은 계속 살펴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작년에 이 부분을 서진협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반 기관에서 계산을 할 수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란 얘기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보통 4일 정도 원서를 넣는데 D-Day 3일, D-Day 이틀, 1일, 오전, 오후에 아이들이 얼마나 지원하느냐에 대한 비율을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3일째 되는 날은 4.7%, 7.4%, 19.8%, 18.1%, 49.9% 절반이 마지막 날 오후에 넘어서 들어오더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것까지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지원한 아이들의 합격률과 등록률을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첫날 들어오는 아이들과 마지막 날 들어오는 아이들은 뺐어요. 허수일 수 있으니까. 첫날 들어오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입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지원하겠죠. 나는 여기는 당연히 붙어. 또 한 부분은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하는 겁니다. 일단 지르고 보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합격률이 19.6%, 3일째, 이틀째 21.2%,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고 있죠. 21.8%, 22.1%, 16.1%. 마지막 날 들어온 아이들은 등록률은 가장 높습니다. 부처만 주십시오. 저는 무조건 다입니다. 근데 나머지 등록률은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어떻게 해보자. 제가 샘플로 표를 만들었으니까 이건 아버님들이 엑셀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예상 합격자까지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경쟁률은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분들은 경쟁률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는데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경쟁률은 마지막 순간까지 봐야 되고 어떻게 하자? 마지막 오후에 2시나 4시 정도 그 사이에 대학마다 최종 경쟁률을 발표해요. 마지막 거를.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원서로 넣자는 얘기죠. 그리고 최종 경쟁률은 언제 나옵니까? 그 다음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이 지원한다. 그러면 여기 지원율과 합격률이 있죠? 여기에 계산을 방식을 넣어서 집어넣어보면 어떠냐면 그걸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 넣어놨으니까 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넣어보니까 자 5명 지원하는데 예상은 1명이 합격한다. 마지막까지 쭉 가면 6대 1이네요. 그러면 60명이 지원했는데 당일 지원자가 40명에 10명이 합격한다 이거죠. 최종적으로 보면 자 그랬을 때 이걸 쭉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된다? 예상 합격자는 10명인데 16명이 나온다. 그 다음에 6대 1인데 예상 경쟁률은 1.5대 1이다. 왜? 예상 합격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충원율을 잡아 넣으면 결과는 또 달라지겠죠. 전년도 충원율 3년 동안의 충원율을 잡아 넣으면 이 결과는 또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엑셀 프로그램을 해서 저희 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경쟁률 계산기를 만들어서 부모님들 상담할 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표본 분석에 대한 이해인데
대학도 어떤 아이들이 지원을 했고 누가 합격할 건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최종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나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온라인 배치표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모의 지원을 해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진학사이기 때문에 제가 진학사 거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모의 지원을 했어요. 모의 지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뜨겠죠? 배터리가 뜨겠죠? 뭐 40%뭐 UA 거고 같이 이게 넣어놨는데 안정도 뜰 거고 불합도 뜰 거고 추합도 뜰 거고 할 건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진학사 배터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명 배터리라 그러는데 8칸이 떴다. 7칸이 떴다. 그리고 안정이다. 추합이다. 이거 갖고 쓰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입니다. 이거 갖고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 봐야 되냐? 이 라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 모의 지원을 해놓으면 결과적으로 내 위치가 나오고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의 모양새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의 성적이 나와요. 성적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지원했던 대학 얘 점수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내 앞에 누가 있느냐를 알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있느냐. 그리고 얘가 빠져나갈 거냐 남아있을 거냐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진학사 이 가나다군의 이 배터리 칸수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7칸이 뜨면 거의 붙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는 재수를 안 하고 반드시 합격할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7칸을 잡을 건지 7칸, 5칸, 3칸 이렇게 할 건지 6칸 아니면 4칸, 2칸 이렇게 잡을 건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뭐 1승 1무 1패 아니면은 2승 1패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배터리 칸수를 가지고 진학사를 가장 많이 쓰니까 본다라면 내가 좀 도전 전략을 쓴다라면 5, 4, 3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나는 절대적으로 안정으로 갈 거야. 그러면 666으로 갈 건지 766으로 갈 건지 8은 빼시기 바랍니다. 8이 나오는 상태에서 쓰게 되면 얘 장학금 받습니다. 그러면 애는 합격하고 웁니다. 그거는 원서를 잘못 쓴 거죠. 장학금 서울대라면 모르겠지만 장학금 받고 가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뭔가요? 많이 낮췄다는 얘기죠. 위로 올려서 본인 점수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써보자라는 얘기입니다. 5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이 한 12.8% 정도 됩니다. 4칸은 28% 정도 되고요. 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추합도 41% 정도. 2칸일 때 추합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2칸이 뜨면 아이들은 불안해서 재학생들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까지 쓸 건지를 고민을 하고 그걸 본인들하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낙원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7칸, 6칸, 5칸 있고요. 5칸과 6칸이면 거의 붙습니다. 불합이 1.56% 정도 되니까 5칸도 불합이 7.4% 정도 돼요. 통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거의 안정적이다. 완전 마음을 놓을 수는 없지만 추합까지 계산한다라면 그래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칸은 20% 정도가 떨어져요. 그러죠? 통계치입니다. 이게 딱 떨어진다가 아니라 작년 걸 토대로 볼 때 이 정도 게이지에 들어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건 다군이고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7칸은 거의 붙더라. 불합이 1% 정도밖에 안 된다. 6칸이면 불합이 4.5%다. 5칸이면 21% 정도 된다. 라고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으니까 요걸 참고하시되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 뭐냐면 자, 배치점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자는 얘기죠. 아까 그 6명이 정시에서 뽑힐 때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어떻게 최종 합격자의 점수가 생성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원서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이거를 계산할 거냐라는 얘기죠. 자, 20명이 합격했다고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대학별 이제 환산 점수인데 환산 점수는 100점이 아닙니다. 대학마다 다 다릅니다. 1000점도 있고 800점도 있고 100점도 있고 100점은 홍익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표본 분석을 잘하면 40점 이상 극복한 아이도 봤어요. 그러니까 100점에서 40점이면 어마어마하지만 1000점에서 40점이면 크진 않겠죠. 그런데 표점에서 이 대학 환산 점수에서 40점이면 작은 점수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아이는 계속 앉아서 그것만 했습니다. 분석만 했어요. 그래서 극복을 했어요. 자, 잘 보자는 얘기죠. 여기 환산 점수를 다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내보니까 970점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보니까 엑셀에 가면 함수값이 있어요. 표준 편차를 계산해 보니까
10.01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평균점에서 표준 편차를 한 번 빼시면 됩니다. 이걸 한 번 빼면 이게 합격자의 80% 점수입니다. 다시 한번 평균점에서 표준 편차를 계산하고 한 번 빼면 이게 합격자의 80% 선이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6등에서 17등 정도의 사이가 되겠죠. 약 80% 선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표준 편차를 여기에서 한 번 더 빼는 겁니다. 두 번 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950점 정도가 되겠죠. 950점이면 이거는 추함 라인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뺀다 80%, 두 번 뺀다 추함 라인.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950점 정도니까 추함 라인이면 여기서는 위험부담은 있겠죠. 여기에 갖다 놓으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계산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걸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이 진학사 걸 보여주면서 내 위치가 있고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의 그 점수가 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거를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5등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6등인데 5등까지 내가 이제 분석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제가 여기 6등이고 5등까지라고 했지만 아까 중대 보셨죠? 중대가 1000%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2000등에 있다. 그러면 계속 앞에 거 아이들을 계속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놀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군 3개, 나군 3개, 다군 3개면 9개인데 이거를 계속 분석한다고 한다면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이의 인생이고. 그런데 1시간 상담하고 누구 손에 맡긴다. 이건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죠. 물론 분명히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의 손길을 얻는 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건 직접 내가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렇게 점수대가 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클릭하면 작년 아이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의 대학 환산 점수를 보니까 668점이고 얘 100분위 수능 성적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지원한 아이의 수능 성적이 다 나와요. 1등 아이 거를 분석을 했더니 이렇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얘 지원 패턴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중대 경영 경제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지원을 했는데 얘는 이게 3순위에 와 있어요. 3순위에. 그리고 얘가 1순위에 지원한 대학은 이화여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화여대가 추가 합격선에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외대 미디어가 최초 합격에 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자, 다시 나는 중대를 가고 싶어요. 얘는 3순위에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얘는 남아있겠습니까? 빠지겠습니까? 빠지겠죠. 자, 그래서 하나를 제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두 번째 아이한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나갈 건지 남아있을 건지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제낍니다. 남아있는 아이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제낍니다. 이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의 지원을 하게 되면 처음에 최초 합격이 뜨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나요? 인원수가 늘어나면서 모의 지원 수가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불합이 떴다가 추합이 떴다가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피말르는 접전이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볼 게 아니라 무엇을 봐라? 표본조사를 해서 내 아이의 앞에 있는 아이들의 등수를 봐라. 앞에 있는 아이들의 상황을 보고 남을 건지 빠질 건지를 보자는 얘기죠. 이것도 엑셀로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다 엑셀로 만들어서 계산을 해놨습니다.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된다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가 돼가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1번부터 해서 쭉 한번 넣어봤어요. 내가 11등이라고 넣고, 자, 얘가 환산 점수로 다 넣는 거죠. 근데 보니까 얘는 3순위예요. 얘는 1순위입니다. 1순위는 뭐예요? 내가 가려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남겠죠. 얘 3순위입니다. 나가겠죠. 3순위니까. 2순위요?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얘는 이제 고정값은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붙어는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데가 얘가 이제 최초 합이 뜨는지 안 뜨는지를 봐야 되겠죠. 1순위가. 그걸 보고 빼낼 건지 넣을 건지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의 배치점의 생성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평균을 계산합니다. 평균을 계산했더니 566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표준 편차를 계산합니다. 그랬더니 7.98이 나왔습니다. 뺍니다. 558이에요. 그런데 558.630인데 내가 위에 있죠. 그러면 아하, 나는
합격 점수의 80% 컷에 걸릴 수 있겠구나. 그럼 여기는 써도 되겠구나 라고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내가 이 점수 밖에 벗어나 있어요. 게이지에 벗어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빼보자는 얘기죠. 나는 죽어도 이 대학을 가야 돼. 그럼 한 번 빼보자는 얘기죠. 더. 그러면 7점 정도를 빼고 내 점수대에서 이게 유불리를 계산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빠질 건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학은 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등수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빠질 건지 남을 건지 표본 분석을 계속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 배치 자료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얘는 이게 종이 배치표인데, 이 종이 배치표에 보면 종이 배치표를 보고 쓰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일 뿐이에요. 그리고 인문계는 앞에 것만 보고 자연계도 본인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장판지를 뒤집는다 그러는데 한번 뒤집어서도 보자는 얘기죠. 왜요? 교차 지원에 대한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자, 여기에 보면 전형 요소부터 해서 모집군까지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값들을 다 보셔야 돼요. 여기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건 가채점 가지고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인원수들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채점이 되고 나면은 성적표 나오고 나면 2월 인원 넘어오고 요 인원이 바뀌어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실채점 이후에 이 바뀐 인원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내가 369점이에요. 이게 끝자락입니다. 그러면 369점에서 374점까지가 이 라인에 걸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300 몇 점 정도 잡아볼까요? 377점 정도 잡아볼까요? 그렇다면 여기 정도 되겠죠, 이제. 아니면 좀 낮춰볼까요? 한 370점 정도 잡아볼게요. 73점 정도. 그러면 중간치 정도 되겠죠. 그럼 어머니들이 가서 쭉 가서 거기 라인만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들어있는 칸수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다시 한번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이렇게 게이지를 조금 더 폭넓게 기준점을 잡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대에 그어서 본다라면 어떻게 보자. 위로 5칸,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기반 시스템 공학을 본다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칸 하니까 이 칸수의 5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5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보시면은 위칸, 아래칸이 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죠. 종이 배치표는. 자, 이거는 이투스 엑셀 배치표인데 이거는 제가 학원에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전부 다 필터링을 걸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을 여기서 선정을 하고 나서 내가 인문계인지 자연계인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군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되겠죠. 국수탐2냐 아니면은 이 반영지표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뭘 봐야 돼요? 내가 국어가 망했다. 그러면 국어 반영 비율을 낮춰야 되겠죠. 여기에 클릭을 하게 되면 점수대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낮춘 것을 잡아도 되고 내가 수학을 잘 봤다. 그러면 수학 반영 비율을 높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탐구를 잘 봤다. 그러면 탐구를 높이면 되겠죠. 영어 이번에 폭망했다? 그러면 영어 반영 비율을 빼거나 아니면 낮추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건값을 보는 겁니다. 조건값을. 그리고 이 뒤에 보면 가군, 나군의 이 교차 지원이 나와요. 그러면 교차 지원을 볼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선 탐구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가 있고 가만 봐야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교차 지원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가나가 돼 있어요. 이거 교차 지원 되네? 하고 봤더니 과탐만 지원이 가능한 학과도 있다는 얘기죠. 특히 어딜까요? 의예과가 그럴 수 있겠죠. 의예과가. 해서 뒤에 보면 조건값이 다 있기 때문에 요걸 근거로 해서 이 점수로 내가 어디 간다 안 간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언제 지금 책을 다 뒤지고 있겠습니까? 그 두꺼운 수박 먹고 대학까지 이걸 언제 뒤지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 이 엑셀 배치표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클릭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의 조건값들을 다 찾아내서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걸 이용해서 다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능 반영 총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환산점수의 미분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상위권 아이들은 고속성장이라는 것을 보통 많이 이용합니다. 작년까지는 무료로 배포를 하다가 올해부터 유료로 바뀌었던데 저도 이거는 이제 구입은 했고요. 상위권 아이들은
요걸로 해서 일단 전체적인 부분을 러프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윤호적도 말씀드렸는데 상윤호적도 이투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요걸 보면 내 아이가 표점이 몇 점인데 상윤호적이 어디에 있다. 이걸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서 상담하게 되면 쓰게 되는 유니브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 점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도 나오고 또 이제 파란색도 나오고 할 거예요. 우리가 배터리 칸수나 이 빨간색, 파란색 이거에 이렇게 정신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걸 보자? 도수를 봐야 된다. 그 다음에 표본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된다. 모의 지원을 해놓은 상태에서 놀러나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사이에 내 인생이 걸려 있는데 또 하나 원서 직전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살펴봐야 된다. 경쟁률 분석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막연하게 입시를 지원하는 아이들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상담 가면 이렇게 적정선 여기에 보면 적정하향, 소신, 상향, 과도 상향 이렇게 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성적을 집어넣으면 아이의 내신 성적까지 한꺼번에 다 불러와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클릭하게 되면은 이걸 뽑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뽑아달라 그러시면 돼요. 이걸 갖고 상담 가십시오. 이걸 갖고. 그러시면은 조금 더 어떤가요? 상담 하는 컨설턴트 입장에서 어머니가 가셔서 선생님 저희 아이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선생님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아이는 동점자보다 어떤 과목이 몇 점이 불리하고 유리해요. 그리고 얘는 상윤호적이 몇 프로예요. 그런데 유니브를 보니까 이 정도 라인인데 저는 배터리를 763으로 잡으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얻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763 얘기했는데 상담하시면 어머니 그게 뭔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환불받고 나오십시오. 그럼 그분은 초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은요, 저와 같이 이제 입시를 하시는 우리 김진만 소장님께서 만드신 이 사이트인데, 여기에 가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이버에 있고요. 입시 스케치입니다. 예, 카페예요. 그래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기에 가시면 아마 이투스 표나 고속 성장은 유료이기 때문에 올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또 상윤호적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도수 분포 아까 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아마 다운 받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엑셀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윤호적을 잡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윤호적은 이게 이투스에서 상윤호적 분석 가채점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실채점 때도 나옵니다. 이 부분이 저 카페에 가면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다운 받으시고요. 여기에 성적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와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표점으로 우리 아이가 392점이다. 여기를 조금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실까요? 조금만 더 확대할까요? 자, 392점이다. 그런데 표점으로 392점인데 누적으로 봤더니 상위 누백으로 봤더니 2.5%다.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애는 100분위가 유리하다. 근데 이제 100분위로 보니까 100분위로가 유리한지 봐야 되겠다. 자, 290점을 맞았다고 예를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자, 290을 맞았다.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상윤호적을 보니까 0.9%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다 기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조건값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걸 좀 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쭉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들도 나오고요. 자, 여기서 나는 가구만 먼저 찾아볼래? 그러면 가구만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겠죠. 그 다음 대학별로도 찾아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들어가면 학생부를 나는 집어넣겠다. 난 학생부가 좋아. 교대 갈 거야. 자, 30% 정도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자,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쭉 이런 대학들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죠? 자, 여기를 한번 빼볼게요. 그리고 자, 뒤로 가게 되면 이렇게 수능 지표가 나옵니다. 뭐가 들어가는지, 탐구가 2개가 들어가는지 하나가 들어가는지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조건값들이 나와요. 이렇게 다양한 조건값들이.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게 되면 수능 반영 비율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가 낮다. 그러면 국어를 빼버리는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러면 국어가 잘 나왔다. 높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한번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국어를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은 강남대가 국어가 안 들어가네요. 자연계열에서. 상지대, 자연계열에서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이제 잡아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뒤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 표본 분석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어머니들께 드리지는 못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드릴 수는 없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이제 참고로 넣어놨고 지금까지 주어진 값에서 보면은 이게 표준 편차가 8.949, 80% 평균 컷이 556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점수를 추가를 해보자는 얘기죠. 549점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점수가 바뀝니다. 이거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게 바뀝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무조건 남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동 가능성이 나는 무조건 있을 거야. 얘는 있을 것 같아. 상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앞에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게 80% 컷이 554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빠질 아이들을 빼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560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보고 나는 재수 안 시킬 거야. 그러면 조금 더 짜게 점수를 주고 쓰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표본 분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쟁률은요. 이게 경쟁률 분석기입니다. 이것도 드리지는 못합니다. 참고로만 보시라고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는다에 여기 이제 경쟁률을 넣어놨어요. 20명을 뽑는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셋째 날 0.4대 1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인원수가 바뀝니다. 둘째 날 0.8대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날 1.23대 1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오전에 2대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3대 1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6대 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전체 지원자는 20명 뽑는데 120명이 지원했고 6대 1인데 20명 뽑는데 예상 합격자는 여기로 이렇게 좀 키워볼까요? 예상 합격자는 38명이고 1.9대 1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 지원을 하는 거하고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고무다리는 최소한 긁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충원율을 잡아 넣으면 앞에 것이 연동돼서 계속 돌아갑니다. 충원율을 예를 들어서 120%라고 잡아 넣어버리면 펑크가 나네요. 0.76대 1이 되네요. 그럼 그래프를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전체 지원자는 120명인데 예상 합격자는 38명이고 최종 합격자는 15명이 되네요. 펑크 나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추합이 계속 돌기 시작할 겁니다. 추합이. 이게 경쟁률의 원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들을 보여드렸는데 자, 장시간 동안 우리 어머님들 고생 많으셨고 긴 3년의 입시의 긴 터널이 우리 어머니들께 또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입시 설명회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각 학원에 어머님들이 전화를 하시면 아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